등대인데,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신도 보고 자연도 보고.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해도 속성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성도 있고, 사실 이성으로 이제 중심을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로 보는 철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물론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이제 심리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들인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니체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니체가 무시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건 다 아는데, 사실은 이거 이전에 원래는 그냥 살아있는 게 제일 기본 아닌가. 그러니까 배후에 우리가 고대 철학에서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배후의 일자를 저희가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후의 일자를 인간의 속성 하나로 보지 않고 사실은 그냥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성을 어머니 지금 제 상태를 보아하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니 배가 매우 고프오니 우유를 좀 주시면 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갓난 아기는 둘 다 아이들 키워서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것만 있어요. 본능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울고 울면 주고 그러다가 커가면서 이제 이성도 이제 눈에 뜨게 되고 육체도 점점 자라고 의지도 생기고 이제 엄마 아빠 말에 상처도 받고 이제 심리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사실은 원래 인간을 생되게 하는 가장 배후의 근원은 생이다 라고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이 니체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니체처럼 생을 배후의 일자로 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본 사람들이 생철학자인데요. 같은 이제 라인인 거죠. 베르그송하고 딜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생철학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성, 물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이거 이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원래 뭐가 있었냐? 살아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냐. 그 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니체, 베르그송, 딜타인데 이제 니체를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베르그송, 그러니까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니체가 이제 생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생을 최초로 얘기했는데 이 생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뭐죠?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냥 생은 조금 죄송합니다. 다시 생에 보니까 생은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만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나중이고 일단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 강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의 특징을 좀 더 봤더니 이 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겁회귀예요. 영겁회귀라고 하면 그냥 같은 자리에서 무한히 반복된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윤회설? 예. 근데 이제 불교 윤회는 조금 다른 게 불교에서 윤회설은 사람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자기의 지은 죄나 그 업보에 따라서. 그런데 영겁회귀는 그냥 같은 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사람으로 반복되고 꽃은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그러니까 계속 이 모습이 반복돼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계속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에서 동물 태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이 의미를 그 의미를 찾는데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생만 있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보시면 아기가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기만 하죠.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힐리즘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니체가 얘기했던 그 무의미 니힐리즘은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원래 생이란 것 자체는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폭발적으로 살아있고자 하는 그 강한 폭발적인 그 욕망, 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현재를 무한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그냥 원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의미라는 뜻을 이제 제가 잘 전달을 해드렸나요? 이제 네. 제가 정확하게 그럼 됐습니다. 뭐 순수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는 이게 뭐를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서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그냥 그런 의미에서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내가 뭘 목적하거나 뭘 위해서 그렇게라도 볼 수 있죠. 의미 부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네, 근데 그걸 순수하면 잘못하면 그렇죠? 또 이게 그 잘못.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의미 없음, 그냥 무의미,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로만 있는 거예요. 원래 생은 이런 모습인데 이 세상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금발의 야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니까 이제 금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금발은 아닌데 그냥 금발이라고 생각하고 야수예요. 이게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길들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를 하지만 가축화한다고 그러죠. 길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으로 길들이냐면 전통. 또 뭐 있을까요? 교육. 그렇죠. 교육. 또 뭐 관습. 뭐 종교. 그렇죠. 법, 종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도들 있죠? 예.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합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생은 이치에 따르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부 안 하면 너는 사회의 낙오자가 돼. 너는 이 세상에서 루저가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하면서 공부로 길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2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가서 네. 그리고 엄마들이 불안해가지고 한 5살 때부터 학원을 5-6개씩 심하게 보내면 뺑뺑이를 돌려가면서 어릴 때부터 학원에 애들이 치여서 살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고학년부터는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수학교육을 수학에서 실패하면 인생 실패다 이러고 중학교 들어가면 뭐 특목고 자사고를 보게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을 가야지. 공부로 아이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공부에 숨이 막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길들여집니다. 공부 기간이 어때요? 20년이나 되는 거예요. 짧게 20년, 요즘은 뭐 24, 5년까지도 아니 공부, 사람 하나 되려고 공부를 이렇게는 오래 해요. 길들이는 거예요. 관습으로 길들입니다. 여자가 저도 참 어릴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는 사씨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저도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솜씨, 맵씨, 말씨, 마음씨. 그 사씨가 솜씨가 있어야 되고 일단 맵씨, 그러니까 맵씨,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음씨, 그다음에 말씨. 여자는 사씨가 있어야 된대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길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딸이 너무 이제 막 뚱뚱해지고 이러면 제가 싫어요. 솔직하게 제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딸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좀 딸에게 상처를 본의 아니게 줘서 좀 미안하긴 했는데 길들이려고 해요. 생을 억압하는 거죠. 원래 생은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생이라는 거 살아있는 건데 이거를 규정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니체가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뭐로 들었냐면 이제 동물을 우화라고 하죠.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는데 원래 그러면 요 생의 모습을 그럼 동물로 비유하자면 뭐냐면 사막을 지나가는 낙타와 원래 니체가 얘기했던 생의 욕망만을 가지고
의미 없이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영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원래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사막이 이제 세상이에요. 낙타와 같습니다. 근데 이 낙타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욕망만 있고. 그래서 짐을 질 필요 없이 낙타는 그냥 등에 혹 있잖아요. 그 사막을 지나는 기본 최소한의 그것만 있고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면 되는 모습이 원래 생의 모습인데 요거를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낙타에게 이런 길들이기 위한 짐들을 잔뜩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 원래는 가벼운 낙타인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수동적 니힐리즘이다 라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라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하라니까. 학교에서 하라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감리교회에서 하라니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대다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하죠. 종교도 여기에 막 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종교는 그 노예 종교였는데 이제 귀족 종교로 바뀌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이제 원래 생은 자유로웠는데 이제 수동적 니힐리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런데 니체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다 맞서서 싸워야 된다.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능동적 니힐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사자와 같아요. 겁약하는 약탈하는 사자와 같아요.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덤벼들어서 싸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생을 억압하고 길들이고 가축화시키는,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얘네들이 보면 전통 교육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포이에르 바하에 따르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대학교는 중세시대 생긴 거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제 마치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이게 굳어지면서 우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생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래서 이건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맞서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생을 억압하는 거를. 그래서 사자처럼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돼요. 이게 능동적 니힐리즘입니다.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자다 보니까 위험하죠. 이 상태로 놔두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능동적 니힐리즘은 어떤 상태냐면 원래 생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알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원래 생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게 아니야. 살아있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무의미함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거쳐서 마지막에 니체도 사실은 못 갔고, 니체는 요 단계에서 결국은 견뎌내지를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죠. 자, 요 단계를 이제 가고자 했는데, 희망사항인데, 어린이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어린이 단계가 뭐냐면, 이 생이 무의미함을 알고 맞서 싸우면 위험하니까 그냥 이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순응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밥 먹고 놀고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는 부자니까 가난해 놀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지. 사실은 아이들은 잘 사나 못 사나 그냥 같이 놔두면 같이 놀아요. 그냥 즐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무의미함을 알고 그걸 견뎌내면서 그냥 그거를 아이들이 그냥 즐겨서 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가야 돼. 근데 이게 어렵죠. 근데 순응하고요? 네? 그 상황에 순응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순응한다는 게 이렇게 무력하게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순응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들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이제 견뎌내면서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그 전통을 새로운 그 덕과 질서를 내가 새롭게 네가 어떤 신처럼 그렇게 새롭게 만들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렵죠.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2단계는요. 어떤 단계면 이렇게 살려면 초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니체가 인간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이제 초인이 되어야 한다. 희망사항인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지금 그렇게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의 신인데 네가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새롭게 도덕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어린이처럼 내가 무의미한 그 삶을 견뎌내면서 그걸 즐기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도덕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생이에요. 살아있음. 근데 지금 세상은 자꾸 이것만을 만들어서 우리도 결국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죠. 이게 감리교 안 돼 이러면서도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요 선생님 네. 새 질서 새 도덕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 초인 그렇죠. 그럼 어차피 새 질서도 새 도덕도 어차피 그것도 또 굴레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초인들만의 굴레인가?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를 부시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억압하는 수단의 도덕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공공선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까지 깊이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개론이니까. 네. 자, 요게 이제 니체였어요. 자, 근데 니체는 일단 이제 생이라는 거를 얘기했다는 건 생을 가지고 철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생이 어렵죠. 그래서 니체 철학이 어렵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재해석한 니체이다 보니 헷갈리십니다. 요 차이를. 생을 이제 이렇게 봤다는 점. 그리고 이 연겁회기는요, 현재만 있습니다. 자, 이제 니체 지울게요. 자, 니체에 대해서 더 질문은 없으세요? 왜냐면 니체를 이제 일단 한 이유가 베르그송이나 딜타이가 니체를 알아야 비교가 되니까. 자, 이제 베르그송 하겠습니다. 베르그송은요, 기본적으로 생철학자예요. 니체랑 똑같은 노선인데, 자, 니체는 그냥 생이 현재 연겁회기. 그쵸? 폭발 안에 살아가는 그 강한 욕망, 힘만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권력의지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내 생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 자유로운 생을 방해하는 거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데, 이 생일, 베르그송은 하나를 더 본 거예요. 뭐를 하나 더 봐요? 시간성을 본 거예요. 시간성이라 함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니체는 제일 큰 차이는요. 니체는 현재만 봤어요. 근데 베르그송은 니체에다가 뭐를 하나 더 붙이면 과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르그송이 얘기한 생은 뭐냐면요. 생은 그리고 요때 그 이제 진화론 그 스펜서라는 그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생은 어떻게 했냐면 현재만 여긴 현재 무한 영겁획이라면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론가 계속 간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성입니다. 그래서 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생의 약동입니다. 자, 이거는 뭐랑 같냐면 그 니체의 이제 생을 이제 생의 약동이라고 한 거예요. 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참 약동이라는 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엘람 바이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약동이자 순수 지속입니다. 즉 생은 한 자리에서 현재 그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어져서 가고 있다.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순수 지속이에요. 자, 아까 노목사님이 질문을 하셨. 영겁회의의 차이는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무한 반복이라면 얘는 여기서부터 어딘가로 가는구만. 그렇죠. 가는 거죠. 그 진화를 그래서 순수 지속입니다. 자, 베르그송 하나를 더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니체 입장에서. 참 다루려고 애를 썼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가 들어가면서 순수 지속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순수 지속 그럼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이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생의 약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생이 남긴 결과죠. 자취죠. 그러니까 생은 흘러가면서 자기의 생의 결과 자취들을 남겨놓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생의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가 현재가 도대체 근데 여기는 생이 남긴 결과고 자취이자 흔적입니다. 그쵸? 여기 생의 현재는 지금 이제 현재고요. 자, 생의 결과기 때문에 요거는 뭐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거. 인간의 뭐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속성력에서. 음.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있냐면 문화, 또 자연과학, 학문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이성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지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지성이에요? 네. 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파악이 되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로 파악이 되냐면 경험. 직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직관으로 파악이 되고요. 결과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과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미 결정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는 어때요? 자유입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특징을. 결정의 영역이죠. 여긴 자유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아까 강목사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과학. 학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딱히 학문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은요, 뇌하수체의 기억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요 이성은 그러니까 칸트식의 인식인 거죠. 감성, 오성, 대상이 있고 결과들이 대상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감성과 오성을 거쳐서 이성으로 종합 판단해서 내 기억 어딘가에 딱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로 얘기하셨지만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을 얘기합니다. 뇌하수체에. 이 책에는 뭐 뇌하수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과거에 해당되는 기억입니다. 반면 이 현재의 기억은요, 순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해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그리고 컴퓨터로 치면 램에 해당되는
과거에 저장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내 머리에서 구동되고 있는 이게 화면에 떠올라 램에 떠오르는 그런 순수 기억.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창조적인 진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 기억에서. 그러니까 이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베르그송이 보기에는 이게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결과물에 불과하고 파악하는 게 불과한 건데 정말 창조적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현재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안타깝게도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생이 남긴 흔적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파악하지 정말 중요한 이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현재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생을 볼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여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게 베르그송 철학입니다. 베르그송이 하나를 더 본 거예요. 과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생은요.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속 흘러간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잘못 갈 수 있는데 그나마 인간과 곤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 곤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까요? 곤충은 이제 탈피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폐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막 곤충을 예를 들었던 것 같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안 좋게 볼 수는 없고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지속으로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인간과 곤충이 지속으로 쭉 가면서 나은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베르그송은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 창조적 진화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자는 의미에서 이제 교육, 그 다음에 도덕, 종교를 이제 보면 교육도 닫힌 교육이 있고요. 열린 교육이 있다고 본 거예요. 도덕도 마찬가지고 닫힌 도덕, 열린 도덕, 그 다음에 종교도 닫힌 종교, 자, 열린 종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셨을 때 닫힌 교육이나 도덕이나 종교는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과거. 그렇죠. 과거에 기반을 두고 이것만이 진리다 정답이라고 하는 교육은 도덕, 종교는 다 닫힌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김한수 목사님은 종교에서 닫힌 종교는 율법으로 봤습니다.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마치 이제 죄인 취급을 하죠.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열린 교육과 열린 도덕과 열린 종교는 어때요? 이 현재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치면 복음, 예수님이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복음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닫힌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반경 500m? 그리고 노동들 엘리베이터 누르고도 노동이 되고 불편한 사람을 완전 숨을 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복음에 따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나름은 자유로운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게 기반을 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닫힌 교육이나 닫힌 도덕이나 닫힌 종교가 아니라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이제 베르그송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를
니체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르그송은 니체 철학에 하나를 더 본 거예요. 과거를 하나 더 봤습니다. 자, 또 딜타이로 넘어갈게요. 자, 딜타이가 조금 어려운데, 뭐, 딜타이도 뭐. 자, 그러면 이제, 시간성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니체는 현재만 봤고 베르그송은 과거의 현재를 봤습니다. 딜타 이제 뭐를 하나 더 보겠습니까? 미래도 그렇죠. 그거예요. 딜타이는요, 니체가 현재 베르그송의 과거에 뭐를 하나 더 넣었냐면 미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성 전체를 완성을 했고요. 생의 전체성을 완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성에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근데 하이데가 요거 가져간 거잖아요. 요틀 가져가서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요,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현재. 자, 이것도 다 지금 뭐예요? 생입니다. 생이에요. 예. 과거, 현재, 미래. 자, 한 개인의 김지숙이라는 자, 개인의 생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과거는 딜타이가 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 현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냐면, 이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같은 말인데, 의미 연관. 이해랑 같은 말인데, 더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어렵게. 여기는 구조 연관. 그 다음에 미래는 작용 연관. 서로 결국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관련을 맺고 있다. 요걸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그러면 체험이 이루어지냐면요, 그 의식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의식 작용과 의식 내용이 있는데, 자, 어떻게 체험이 이루어지냐면 지정의를 통해서. 그래서 머리로, 그 다음에 감정으로, 머리를 일단 이해를 한 다음에 감정에서 그거를 맞아,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체험은 그렇게 이루어진대. 지정의, 그 의식 내용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요. 자,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 봤는데, 시간성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관을 맺냐면요, 변증법적으로 맺습니다. 즉, 내가 내 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금 내 현재를 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내 미래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생의 변증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서 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리가 뚝 떨어지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뚝 떨어지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는 지금 나에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와 연관을 맺고 있다.
사실 뭐 맞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오면서 라디오에 그 여성 시대를 졸려서 안 졸려고 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남성 시대 올해는 목요일은 남성 시대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아마 주제를 아버지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채택된 사연들을 이제 읽는데 이제 이제 첫 번째 읽었던 분이 어릴 때 동생을 데리고 논에 간 거예요. 논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린 동생이 이 형 따라서 놀러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동생을 건질 수 없으니까 부모님을 부르러 갔다 온 사이 얘를 건질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그날 자기를 죽을 만큼 때렸답니다. 진짜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때렸다. 너 때문에 네 동생이 죽었다. 네가 차라리 죽었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뒤로 네가 죽어야 됐는데 네 동생이 죽어 너 때문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사연 속 보낸 사람이 조금의 잘못하면 바로 그냥 손찌검이 올라가고 아버지에게 엄청 구박을 받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읽은 적 있었어요. 오두막 기억나시죠? 네가 노래만 데려가지 않았더라고. 네 동생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 사연 보낸 분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고 아버지의 그 말도 너무나 큰 상처.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또 내 동생이 죽었구나.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랑 정말 대면.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몰래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사춘기가 아버지의 갈등이 더 심해지니까. 도망을 가서 이제 저기를 했어요. 아버지, 과거가 계속 과거야.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진짜 일체 자기가 있는 거를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형이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곳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열심히 번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돌아서 몇 년을 그러니까 번 돈을 갖다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싶어. 내 탓이라는 거에 대한 아버지를 조금 그렇게 돈을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좀 화가 누그러지시지 않을까 그런.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누나랑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형이 명절에도 안 내려가고 계속 혼자 숙소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게 입소문이 퍼져서 어머니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잘못 아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네 잘못 아니다. 그건 사고였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도 많이 누그러지셨다. 그래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그랬는데 현재는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아버지께 다 드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근데 이제 아버지도 많이 누그러지시긴 했는데 대면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는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이제 사연을 써서 돌아봤고 현재 내 20년을 돼보니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왜 원망이 안 들었겠어요. 자기 죄책감도 있으면서도 아버지 받은 상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 자식 키워보니 자식을 앞서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상실이 컸겠느냐.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원망이 아들에게 이제 쏟아진 거였는데 이해가 된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 현재 나를 이해가 된 아버지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죽은 동생의 목까지 아버지께 효도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마쳐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생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근데 그 상처가 현재 그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스토리라인을 공부를 하면서 그걸 돌아보니까 아 요거는 이렇게 승화시키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아니면 이제 현재가 정의될 수도 있고 과거가 이게 정반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야, 사실 니체 이후에 이 해겔의 변증법을 다 죽여놨거든요. 물론. 근데 이걸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이 3가지가 있어요. 원래 해겔의 변증법, 이성 변증법이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딜타이의 생의 변증법이 있습니다. 근데 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이. 확 다가오죠. 자, 그런데 이 생이 나만 이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노성미 목사님도 이렇게 생애 변증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강한비 목사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김윤준 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개인의 생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나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누구와 다른 타인과 더불어서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생만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도 마치 내가 살아온 것처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추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는요, 따라갈 추예요. 그래서 추월한다 그러잖아요. 따라가서 넘어가잖아요. 추월한다. 따라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체험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과거의 그 생애 전체. 그 사람이 그냥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과거에 살던 모든 그 사람 생애 전체를 마치 내가 살아간 것처럼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체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체험이 영화가 추체험이 잘 이루어지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드신 거는 이거였습니다. 흑인들이 단체 관람을 갔어요. 흑인은 진주만 영화. 자, 진주만. 자, 일본인들이 진주만 영화, 일본에 개봉을 했습니다. 진주만이. 근데 진주만이 무슨 내용입니까? 일본이 나쁜 놈이고, 미국이 착한 편이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 나쁜 일본을 쳐부순다, 무찌른다. 그게 이제 진주만 내용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나쁘잖아요. 내 족 일본이, 이 일본이 내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 일본 관객들이 누구 편이 됩니까? 미국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공승만 아이고 처음에는 우리 조국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영화를 보면서는 나중에 일본이 막 미국 막 공격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이 일본을 확 이제 쳐서 박살을 내면 잘했다 박수를 친다. 이게 주체험인 거예요. 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주인공의. 해석을 잘한 거죠.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보면 이 추체험을 잘 이루어지게 하면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성경 인물을 예화를 들 때 성경 인물들을 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과거잖아요. 다윗의 예를 드는데 근데 그냥 다윗을 몸이 건조하게 얘기를 하지 않죠. 마치 그냥 내가 살아온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냥 몇 줄만 나오잖아요. 뭐 아둘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쫓아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 숨어있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러 일을 보러 들어와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대변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 뒤쪽에서 그 다윗과 군사들이 그 똥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숨어 있다. 이러면 되게 확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쁜 놈, 찬스는 이때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바로 죽이자. 다윗도 왜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을 증거물로 옷자락만 살짝 뺐는데 그것도 양심의 가책에 찔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사 상황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과거에 몰리는 다윗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억울하게 이렇게 막 당했는데 내가 그걸 복수할 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정말 그 복수라는 게 진짜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준을 법대로 말씀대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도록 맡겨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주체험인 거죠. 마치 다윗이 내가 지금 다윗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추체험이 잘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추체험이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석학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생애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해석학은 왜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요. 뭐 문서 비평, 뭐 무슨 비평 해가지고 막 이성 중심의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학이 아니고요. 여기서 딜타이가 얘기하는 해석학은 추체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생애 해석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추체험이 잘 이루어지긴 해석학을 잘 따른 게 보면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설교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 이제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런 나쁜 놈 이러면서 특히 악역을 맡으면요, 이게 식당 가면 어르신들이 등을 딱 때린대잖아요. 이 나쁜 걔 그렇게 괴롭히지 마, 뭐 그런 데잖아요. 그만큼 이 추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한편은 기분 나쁘면서도 한편 기분이 좋대요. 내가 그만큼 연기를 잘한 거구나. 요즘 그 남궁민 씨가 김과장을 하면서 아주 그냥 통쾌하게 그냥 왜 남궁민? 남궁민이에요, 김과장. 그래서 근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생겼는데 그 망가짐을 불사하면서 그 코믹과 진지를 기가 막히게 넘나들고 있는데 그게 이 직장인들이 열광을 한대요. 그래서 사임당 이영애, 송승헌 정말 한류 스타를 제끼고 정말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승모극 드라마. 그래서 15%를 넘으면 뭐 1000명에게 커피를 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17%예요. 17%가 넘어서 공약을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대요. 그만큼 근데 왜 직장인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느냐? 왜 이제 사회에서 요즘 이제 국정농단 사태도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사람 해고하고 이런 거에 사실 우리가 한 거도 못하고 말대답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통쾌하게 하잖아요. 김 과장이 드라마긴 하지만 정말 회장 아들을 회계로 해가지고 직전이 못하게 완전히 묵사발 내가지고 이 회장 아들이 김 과장만 보면 벌벌 떨어요. 막 자세 이러고 있다가 막 이렇게 차렷 자세가 되고 그렇게 살지 마. 네 이러고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첨을 기가 막히게 잘 시키는 거죠. 야 정말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만 내가 막 김 과장이 된 것 같은 거기서 막 김 과장을 괴롭히는 나쁜 서율 이사 2PM의 준호가 악역을 담당을 하는데 개보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막 해주고 싶어요. 너무 얄밉게 자기가 가진 재무 이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막 내리 누르는 거예요. 막 파헤치고 또 검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막 법을 이용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통쾌하냐.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거죠. 해석학, 추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당해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 걸 막 그런 감정이입이 되고 너무 통쾌하고 이제 드라마에서 남궁민이 이제 대기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대기발령이 나는데 대기발령이 어떻게 나냐면 정말 복도에 책상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 다니는데 굴욕감을 느끼죠. 그래서 보통은 사흘을 못 넘기고 사표를 써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 제 남편 목사님이 작년에 그렇게 대기발령 상태였어요. 정말 사무실에 출근도 늦게 하면요. 그것도 다 이게 정말 대상이 돼. 뭐라 그럴까.
그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출근해야 되고, 물론 퇴근은 칼퇴근인데 진짜 8시간 동안 일도 안 주고 책상에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거.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 그리고 막 옆에는 막 비리 부장, 곽임 부장 나가라 막 이런 거 잔뜩 붙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일 때문에 그 타임즈에 가셨다가 그걸 보고 여기서 어떻게 4개월을 버텼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고. 한 달 버텼을 때 아마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나 같으면 일주일도 못 버틴다. 그러니까 못 버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4개월을 버텼어요. 그것 때문에 녹내장이 왔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명도 안 좋고 할 거는 없으니까 책 잔뜩 들고 와서 책만 열심히 드립다 읽었는데 너무 눈이 갔다 오면 눈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이렇게 풀 수는 없고 그게 눈으로 오더라고요. 시신경이 조금 죽었는데 뭐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이 그걸 당해봤잖아요. 대기발령. 그럼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분들의 심정이 저 사람이 그 기분이 어떨지 절절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남궁민 그 김과장이요. 이제 그 규칙에 뭐 하면 뭐 인터넷도 안 된다, 뭐 책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바디프렌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고 살림을 다 들고 와고 가습기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안 됐네. VR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VR 보면서 유후! 그러고 있고 바디프렌드 그래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규정에 살림 들면 안 된다 규정 없지 않냐고. 나는 어긴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VR은 인터넷이 아니에요.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기가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리고 안대 쓰고 자고 있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근데 규정에 어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그래서 김 과장 멋지다. 그 연기한 남궁민 씨도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추치함이 잘 이루어지게 기가 막히게 드라마가 잘 만든 거죠. 해석을 잘 이루어진 거죠. 생애 해석학.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생은 현재만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전체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 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내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까지 변증법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 생은 내 개인만 이렇게 생애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애 전체 다른 사람의 생을 내가 추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이게 결국 뭘까요? 역사적, 사회적. 내 개인의 생도 역사지만 이거는 전체의 역사적. 뭐 역사 나오고 사회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관을 맺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서기는 사실은 지방의 서기 별거 아니라고 해도 이제 서기를 겪으신 노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강 목사님, 이제 강 목사님 서기를 해보면 이제 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절절히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에게 그 얘기를 하면 다음에 서기 될 분이 이제 추체험 미리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생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철학자고요. 나중에 하이데거는 뭐를 가져오니 바로 요 시간성 전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아무 연관이 아니라 연관을 맺고 있다. 요 틀만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김윤규 전도사님, 네,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요. 아까는 그 현재에서 이렇게 계속 네. 영접회기라는 게 네. 정말 윤회 사상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네. 현재를 영원히 그렇죠. 계속 그냥 네, 현재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김윤준 전도사님이 현재잖아요. 그럼 김윤준 전도사님의 아들과 딸이 그 김윤준 전도사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거획인 거예요. 같은 종류로서. 그렇죠, 그렇죠. 같은 사람은 계속 사람으로 계속 같은 모습으로. 그러면 논문에서 네.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긴 봤어요. 네. 니체의 그 영겁 회기설하고 불교의 그
윤회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니체에 대한 영겁회기설을 네. 오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네. 윤회라는 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다음 생에서 물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계속 사람, 식물은 계속 식물, 종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냥 살아있다는 걸,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영겁회기를 얘기를 한 거, 영원회기라고 얘기를 한 거지, 윤회를 염두에 두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하죠. 계속 반복해서 태어나는, 영원히 태어난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이제 종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제 준영이 서영인데, 그러니까 준영이 서영이로 영혼회기로 태어난 거고, 또 준영이 서영이가 결혼해서 후손을 낳으면 그 아이들도 영혼회기로 반복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 간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뭐 김지성 목사님네 애기가 갑자기 하나로 태어나거나 뭐 이런 거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그냥 같은 종으로, 음. 네, 같은 유전자로 쭉 계속 이어진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